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중소기업과 경제정책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초대석 처음 모셨는데 고향이 전남 강진이고 예, 전남 강진이고요.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KBC 광주전남 시청자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하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또 KBC를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인사 말씀을. 네. 중소기업 요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화물연대 집단 업무 거부 운송 차량에 대해서 업무 재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정부가 대화보다는 대결을 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7월에도 정부는 대우조선 해양 노동자들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강경 진압적을 택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또 여당과 함께 오직 찍어 누르기식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찍어 누르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불법 파업과는 타협이 없다 이렇게 아주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노동계라든지 또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그 차주들은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네. 개인 사업자가 사실은 일을 안 할 권리도 있는 거고 이들을 그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복귀하라. 이런 게 과연 직업 자율성 측면이라든지 정말로 이 경제 위기 주 원인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있느냐 아니면 정부의 대책 무능과 또 이런 무능력, 무대책이 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도 많다는 부분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지금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데 지난주죠 목요일인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게 아마 납품 단가 연동제 법안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산자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납품 단가 연동제는 납품 단가 제값받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값이 급등하게 되면 인상되는 원자재 가격을 원자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제품을 또 만들어서 대기업들한테 납품을 하는데 개별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을이기 때문에 납품 가격을 원자재 값이 인상됐다고 해서 올려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팔면 팔수록 손해다라는 그것들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뭐 중소기업한테만 전가하지 말고 대기업이랑 좀 나누자 뭐 그런 취지인 거죠. 예. 그게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취지가 아주 좋은데 법안을 작년 11월 5일 날 대표 발의하셨던데 상임위 넘는데 지금 1년 걸렸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이게 이제 사실은 중소기업계 이 법이 오랜 수건 사항이었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법안이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여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처음에는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그랬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일부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시장 자율성이 조금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가격이 전가되는 거 아니냐. 또 협력 중소기업을 국내 중소기업에서 또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이런 잘못된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좀 1년여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요즘 싫어하시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법안 때문에. 그 대신에 이거 모든 것을 우리가 연동제를 법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법으로도 이걸 좀 강제할 필요도 있지만 문화로 정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결국은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같이 간다. 톱니바퀴가 같이 물려가듯이요.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정보 시스템 보니까는 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등에서 이른바 상생 법안들을 상당히 많이 발의를 하셨던데 좀 눈에 띄는 게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같은 세법 관련한 법안을 네. 뭐 언뜻 봐도 한 30건 가까이 네. 대표 발의를 하셨던데 뭘 이렇게 많이 발의하신 건가요? 이제 특히나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은 반도체나 배터리, 네.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고 그러 신성장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네. 중소기업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중소기업에 한해서 네. 여러 가지 투자세 공제율을 현행제도 있지만은 이를 좀 상향해서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벤처 투자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벤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법인이 네. 벤처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에 여기서 좀 이익을 발생할 경우에 이런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영세한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 부가세 면제율 네. 이 부분을 좀 과거에 지금 이미 됐습니다마는 4,800만 원 이렇게 면제 수준에서 8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이런 저특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살리기 법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그 법안 얘기 뭐 나온 김에 국민의힘에서 법인세 감세 지금 네. 법안들을 여러 건 내놓고 있는데 뭐 이른바 감세 법안들 민주당에서는 뭐 부자 감세 안 된다 이런 거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리가 이른바 초부자 감세라고 네. 하는 법인세 부분에서 이걸 좀 하향 조정하자. 네. 또는 주식 양도세 소득 면제 기준을 네.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자. 그래도 누구나 국민들 생각할 때 네. 99%를 제외하고 나머지 1%만을 위한 이 네. 법안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균형 재정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 아랫도를 빼가지고 윗도를 지원해 주는 꼴이 되니까 네.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법인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법인세야 뭐 그렇다고 네. 치고 네. 가령 말씀하신 뭐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 뭐 저 기준액이 되는 걸 뭐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종부세 대상을 조금 뭐 조정을 한다든가 일가구 일주택은 뭐 빼준다든가 등등등 하면은 세금 적게 내준다고 하면 일단 국민들은 좋아할 일 아닌가요? 그거 못하게 하면은 네. 싫어하지 않을까요? 혹시 사람들이? 예, 하나의 예를 든다면 네.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 상 아니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식을 활성화하는 네. 데 있어서 반대할 당이나 정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다만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도 지금은 10억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저기 100억까지 상향하자. 이것도 좋아요. 문제는 일반 개미 투자들이 대부분 관여하는 거래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손실을 보더라도 또 이익을 보더라도 거래세는 따박따박 증권거래소로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거래세 부분들을 오히려 훨씬 더 인하하는 것이 다수의 100명이 있다면 99명한테 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쪽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지 네. 전 선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원 관련한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평소 그 한반도 주변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한 뭐 탐사 이런 거 정부랑 석유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네.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우리 주변에 석유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네. 한국이 석유 수입국에서 5번째예요. 그다음에 세계에서요? 세계에서 그다음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국가 중에 8번째 국가입니다. 네. 근데 석유는 전혀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반도 주변에 한때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네.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이 석유 탐사선이나 시추선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나라 어업 당국에 발견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2021년도 동해가스전 네. 불꽃 껐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년 동안 유지해온 산유국 지위마저 지금 상실된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예. 산유국이었나요? 한때 대륙붕에서 동해가스전 조금 이렇게 하면서 양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랬고요. 또 하나는 네. 우리 그 제주도 부근에 일본하고 같이 제7강구라고 그래가지고 네. 과거에 노래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일본하고 같이 그 공동 그 7강구 개발을 한번 네.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서 가장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지역이 7강구 지역인데 네. 여기는 반드시 독소 조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개발하려면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공동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1978년도에 이 협정이 발효가 됐지만은 네. 일본이 여기에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일본도 석유가 필요한 거는 마찬가지 일본이 아닌가요? 이제 필요한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2028년도가 되면은 7강구에 대한 공동 개발 권한이 이제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됐을 경우에 네. 그때는 이제 그 무슨 이 대륙붕 관련 정책에 의해서 네. 자국 영토에 가까운 지역은 다 자국 그걸로 기속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7강국 공동 개발 구역의 90%가 네. 일본 땅으로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2028년도 이후에는 굳이 뭐 대한민국과 공동 개발하지 않더라도 네.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매장 가능성이 높은 이 7강국 지역은 내 네.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들도 주장을 하는 것이 네. 그렇다고 해서 석유공사나 우리 당국이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70년도에 그 7광구 그게 네네. 예전에 안성기랑 하지원 씨 영화로도 예, 나왔던 그렇습니다. 그 7광구 맞는 거죠? 네,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70년도에 일본이랑 공동 개발 뭐 약정 같은 거를 맺어서 네. 개발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게 28년이면은 만료가 된다는 말씀인데 네, 만료가 그렇습니다. 되면은 그게 사실상 일본 거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아니 그리고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3, 40년이 네. 지났는데 뭐 전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한반도 네. 주변에서 가장 매장량이 가능성이 큰 지역이 7강구인데 네. 1978년도 협정 발효에 30년 동안 단 한 건도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의 흔적이 없었다. 네. 그러면 그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독소조항 그대로 손 놓고 있을 거냐.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석유 자원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해서 주변에서 압박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석유 자원을 한번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방안들을 그거 하라고 사실 석유공사가 있는 거고 자꾸 우리가 해외에서 자원 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자원 낭비다 외화 낭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반도 주변에서부터 좀 우리가 그렇게 하자. 네. 이런 뜻에서 자꾸 강조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2028년이면은 뭐 진짜 몇 년 안 남았는데 네, 뭐 5년여밖에 그 안 전에야 남지 뭐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좀 네. 지금 산자부나 석유공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석유공사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의 계획의 일환으로 네. 4강구나 5강구를 좀 개발해 가지고 압박을 하겠다. 자, 이 또 사광구랑 오광구는 온전히 우리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를 개발하는 게 일본 7광구 개발에 어떻게 압박이 되는 건가요? 우리 아, 거를 이제 주변에서 네. 석유가 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석유 탐사나 시추라든지 네. 이런 쪽에는 한 번 시도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하나의 그 유인책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공동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 저쪽에서는 좀 소극적인데 그걸 좀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니까 대한민국은 좀 빠른 액션을 통해서 네. 시도를 해보자 이거죠. 윤석열 정부가 뭐 일본 정부랑 관계 개선을 막 한다고 하니까는 조금 뭐라도 진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사실 이제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국익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해야 정말 우리나라 정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네. 인식하고 박수를 쳐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광주 서구의 지역 사무소를 네. 개설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신 모양이네요. 뭐 성황리했다고 네. 했다고 하던데 뭐 이거 겸해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계획 같은 거랑. 아마 좀 더 잘하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에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런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저 또한 수시로 내려가면서 지역 현안을 살피면서 지역에 또 지금은 예산 시즌입니다. 광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 부분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 시민들 곁에 있도록 늘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활용 방안 뭐 이런 거 조금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